Okay, so the first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is to Mr. Taekyun Shin, because she must be pretty boring sitting there for about an hour without speaking any. So since you came from a large multinational company in Korea, the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to you is, by listening all this kind of like platform-based strategies and platform-mediated network topics, what would be the, how much of interest of Korean company does have on this topic, and then if you do have some interest, and what's the readiness of implementing or developing these strategies? 예, 영어로 오래 들으셨죠? 고단하시죠? 보니까 오디언스들이 대부분 한국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영어를 썩 못하는 건 아닌데 또 이분들보다 더 낫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위하고 또 저도 위해서 우리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이제 들어서면서 벌써 2010년이 넘어서고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이 다가옵니다. 웨이브만 하더라도 보통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웨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 담론 중에 대변환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 뭐 격변의 시대 이런 얘기가 이제 일상화된 그런 시점에 돼 있죠. 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화두가 대두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럼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뭐 기술혁명이다 이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은 기술혁명의 시대가 왔다라는 문명사적 패러다임이나 이런 쪽으로 와 있지 그것이 인더스트리에 어떤 임팩트를 끼치는가까지는 아직 담론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테마, 오후에 있는 테마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뭐 기술적인 뭐 측면도 있지만 그게 백업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 또는 사업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보면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전 세계의 탑 티어 중에서는 딱 한 회사 정도였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이프라인 인더스트리, 뭐랄까 전통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E라든가 IBM이라든가 뭐 HP라든가 우리가 딱 들면 아는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였는데 지금 10년이 딱 지났는데 지금 랭킹 탑 티어 중에서 1위에서 6위까지가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입니다. 애플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여기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존 그렇죠? MS 마찬가지고 전부 하다못해 알리바바까지도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1960년대 이후에 압축 성장을 해온 모델을 갖고 있죠. 과정 생략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능력 집중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이제 이슈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프로덕을 베이스로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사업 구조는 프로덕을 베이스로 모든 키워드는 제품과 고객이죠. 그건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이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저쪽 그 원저자가 직접 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플랫폼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삼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죠. 회사만 해도 뭐 한 20개 정도 되고 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회사 내에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비즈니스 와이즈,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주로 뭐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쪽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힘을 경주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이라든가 또는 무슨 중후장대의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우리가 챌린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는 과연 이제 우리의 주요 컴페티터라고 볼 수 있는 굳이 얘기하면 Chinese companies, 중국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중국 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조 차원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자주 썼던 월반 전략을 중국이 월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일본은 아직도 지방에 가면 카드가 안 됩니다. 캐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때가 캐시 오리엔티드된 경제에서 컸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카드를 다 쓰죠. 그런데 우리는 카드는 굉장히 잘 쓰지만 우리가 또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모바일로 결제하는 건 잘 안 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전부 다 그것을 월반을 해가지고 또 이런 찬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한국의 기업들한테는 이 플랫폼이라는 이 컨셉은 굉장히 큰 산업적인 또 사업적인 차원에서의 챌린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think Mr. Shin mentioned that about platform as an opportunity, but also as in Korea, from the Korean company perspective, it could be a challenge based on the readiness and given the situation that Korea economy has had so far. So, Mr. Chaudhary, would you a little bit describe about what, how do platform impact on the industry when they come in, and then what about the company who were already in pipeline when the platform company comes into the market? What would be the impact? Yeah, I talked about this briefly during my speech as well, which is that when a platform company comes into a market, it ends up commoditizing a lot of other players who end up participating in a very highly competitive market around the platform. This is what you also showed in your slide as a negative network effect. What's important in this case is to think about two things. One is that there are two frameworks I would use. One is that there are certain kinds of platforms where individual countries may have greater bargaining power than simply succumbing to a global platform. When a platform has a global network effect, which is that any user anywhere in the world benefits from the network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en the global platform has a very high negotiating power over individual companies within a country. But because of changing regulations, we will start seeing, especially in heavy industry, in banking and healthcare, we'll start seeing platforms which will rely more on local network effects. That is that data from a country does not go outside the country, and so because of local data residency rules, there are certain kinds of business models that can work only within that particular country. So in these cases, when a platform comes into a particular country like Korea, I would expect that there would be advantages for go-to-market partners within that country who would partner with such a platform to bring it in and work with the rules within that particular country. I think we saw some in the Schneider example as well. So as the regulatory landscape gets more fragmented, especially in manufacturing and heavy industry, I would expect that the local companies in specific countries will also have an advantage. The second key point over here, as I mentioned earlier, is that whether you are the platform or not, you cannot ignore data in today's world. So you ne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users, you need to have an ongoing data flow, an ongoing engaged relationship with your users, and not
pass on this relationship and this data ownership to a platform company. So even if you participate on a platform to do certain things, you need to create your own ecosystem. As an example, Nike sells its shoes on Amazon, but Nike also creates its own ecosystem. When you buy a shoe, it's connected to the internet, you download the Nike app, you wear the Nike band, and through all of these things, you have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Nike itself. So even though Nike uses a platform, it creates its own data-centered ecosystem, and that's the opportunity that I would expect pipeline companies to have in this scenario. I see, great. I think there must be some opportunity, also significant impact on the existing players in that industry too. So with that, I mean, follow-up question is Mr. Rick Lamont. Since you were working in a global company and then a company who were able to make a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traditional industry to the platform-based industry, I mean, what was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did you have any difficulties, and how do you overcome that kind of difficulties to be a platform company from the traditional industry company? So this is something that doesn't happen in a year. Yeah. It takes a long time, and of course we have had plenty of difficulties, plenty. But that's any company's life, Yeah.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what's more important than difficulties is what makes us walk, what makes us work forward into this transformation. And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key elements in these transformations. The first one is the passion for technology. We have been a technology company for years and years, and even in what you call a conventional business, Yeah. we are a very advanced technology company. I do not believe that conventional businesses are not technological businesses. They might be quote-unquote conventional in their approach of the business, but there is still a high demand of technology in these businesses. And this passion for technology is common to the platform approach. So that's one. The second one is passion for our customers. Because the new landscape that is enabled by digital, which created the platform approach for us, this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our customers. And we wanted to pursue these opportunities for our customers. So that's the second reason to work fast. And the third one is our people. Our people really are themselves engaged into this transformation. I think these three elements are the reasons why we do that. Now, of course, this is a complex transformation for any big company. And part of that, on the how probably, part of that has to be achieved by internal transformation, organic growth, change of competences internally. And this is a challenge, of course, for any company to do that. And this is where I come back to what I described as one of our key engagements, which is to bring our communities together into this new space, which relies a lot on training, initial and continuous training, of course. But everything cannot probably be achieved internally. And the second part, which has been also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journey of our company, is that sometimes you need to disrupt yourself by external growth. So we have been consistently over the past 20 years acquiring companies which have been brought to the community of Schneider, and who these companies have contributed to the community, different know-hows, different go-to-markets, different capacities of business models. And this has contributed to the shift of the total company once it was integrated inside the company. And working on these two legs,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is probably one of the key recipes for us to make this shift possible. I see. Very interesting that you mentioned about the people issue within the organization through that transition. With that, I mean, I would like to ask a similar question to Benjamin Cho. What type of people work in Facebook, by the way, and then what type of people are you looking for? And I thought like Facebook was the kind of like social media company, but I learned that your company is like even developing like various kind of product, different kind of like a variety of the product and services. What type of capability do you want to develop, and what type of people and talent do you need to develop that kind of capability? So we think about this question a lot, and we have these 5 values that we adhere
five core values that we have in this company. We try to look for these 5 values with our candidates. See. And I'll share some of them with a couple examples. The first value that we have is focus on impact. The second one is be bold. Third one is move fast. Fourth one is be open. And then last but not least is build social value. See. And these are very intentionally selected values. So for example, it is a value that has trade-offs. I'll give you the example of move fast. Yeah. So if you move fast, you will build products that are not completely perfect. So we actually launch a lot of products that are not completely perfect, that are not well done. But we try to adhere to these values and try to find talent that actually follow these 5 values. Oh, I see. Yeah, that's great. One last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to Mr. Shin. With that, I mean, you as a kind of like a professionals who been working in training and corporate training and developing the education program, what type of kind of like a process or what type of education do we need in order to support a growing number of platform companies in this society too?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에 관한 챌린지인데 도대체 플랫폼이 혁명이 된다는 게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임팩트를 줄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우선 이제 인재상 조금 아까도 이제 인재상 얘기했는데 인재상 하여간 이 혁명이 일어나면은 사람에 대한 그 스펙이 요구되는 스펙이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에 아날로그형 인재였죠. 1.0 시대 때는. 그 다음에 디지털 바뀌면서 디지털형 인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에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형 인재가 온다고 하죠. 제4차 산업혁명, 뭐 플랫폼 레볼루션,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트레이닝의 교육으로 봤을 때 교육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그 산업형 인재를 키우는 데 적합한 거였습니다. 지식형 인재를 피우는데 그 2.0 인재를 피우는 데는 러닝이라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도 러닝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07년 이후에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창조, 창의,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한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재를 키우기도 전에 제4차 산업혁명, 인재의 4.0 인재는 과연 어떤 인재인가? 파이오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제를 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전 세계에 있는 정보와 지식을 소싱해가지고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할 텐데 그걸 굳이 오늘의 담론과 연결시켜 보면 플랫폼형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은 이전까지는 개미형 인재, 개미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는 튼튼한 개미, 그다음에 약간 뭐 머릿속에 많이 아는 정보 지식이 많은 개미, 그다음에 스마트한 개미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플랫폼 혁명에 요구되는 인재는 개미가 아니고 스파이더, 거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거나 머리가 좋거나 이런 전문 지식이 있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미처럼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해서 글로벌리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과 컨텐츠들을 어떻게 묶어내가지고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걸로 퍼실리테이팅을 할 수 있는 이전의 인재는 옵티마이제이션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인재는 퍼실리테이션 촉진을 해서 더 큰 파이로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인재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라는 단어와 컨셉이 교육 분야 또는 앞으로 사람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분야에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Although we do have more interesting questions, and you might have like interesting questions too, but we also need to respect the program time. I mean, do we have like a last kind of round of advice that I can hear from them to like 2 or 3 minutes, or do we have to just like end our session? Just give me a sign, 2 or 3 minutes, or done? Just to make sure. Okay, no sign. So it says, it seems to me that maybe I can ask last round of questions. I mean, what would be our distinguished professionals and guest speakers' advice to Korean economy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platform mitigated network and business society or development, what would be the last short, just briefly, last kind of advice and comment that you'd like to share with our Korean audience? You can start with. Well, I'm not sure I can share advice because we are all trying to invent the future. What I recognize in the Korean economy is something that I think I know well, coming myself from a technology manufacturing economy as Korea is a huge potential. To transform a strong manufacturing and services economy, which is one of the biggest in the world, into the future generation ecosystem, thanks to this platform and digital ecosystems. And what we would like to do as a partner to the Korean economy is to bring technologies that enable that. And we really believe that in industry, smart industry, digital manufacturing, in the new energy landscape that I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in the future of buildings, in the future of data centers, there are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Korea because there is one of the key assets of the country is know-how and competence. And leveraging this know-how and competence in the digital world is really something that should pave the way for sustainable growth for Korea. And of course, we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a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I would just reiterate the point that in a world of platforms, a relationship with the user and an ongoing data flow from the user are the two single most important assets. And if we don't move our systems to start measuring data flows in addition to money flows, we will not actually go and capture data flows.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start measuring data flows as businesses, measure monetizable data flows that we can get into the business, and also that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work together, because how data is regulated in the future will depend what kinds of business models will emerge in a particular country. So those are the two key things. Right. Thank you. Thank you. Mr. Joe? I think teams who learn the fast will win. And things that we know now is going to change tomorrow. So being comfortable with not knowing things and being able to learn fastly and adapting to that. Great. Thank you. Last, Mr. Shin?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처음 듣는 얘기실 것 같은데 그 교육 재고 제로의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신 것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 내가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하는데, 지식 폭발의 시대에는 너무나 배워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즉시 꼭 필요한 것들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이른바 G2 교육, Just in Time 교육.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재고를 제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컨텐트 프로바이딩 중심의 교육에서 플랫폼식으로 러닝 에코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교육 경쟁력이 꽤 있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큰 교육적 챌린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so much. 한 질문. 이사장님께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한다고 선언을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그룹 우리 대표 주자인데 지금 혁신그룹을 서너 명씩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서 해서 하고 M&A도 하고 하는 전략을 해서 거리로 방향은 크게 트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지금 첫째 뭐 교육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인재를 키워 나가야 되겠지만, M&A라든지 내부 혁신팀에서 지금 좀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 일반론을 얘기하면 기업 경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고 솔루션을 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삼성이 그런 외부적인 임팩트나 그런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도 더 계속 잘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챌린지에 직면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제너럴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이 자리에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With this, I would like to thanks to you or audience. You were the best audience in my life. Thank you very much. And also, I had best guest speakers here on the stag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great job today on the stag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